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타매스 제로 논문을 이어서 읽을 시간인데, 두 번째 방송이고요. 지금 밤 10시 25분에 방송 시작했습니다. 메타매스 제로의 추상적 구문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한참 고민하고 그 식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최선 다하겠지만 논문을 읽는 진도 자체는 좀 느려질 수 있고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단순히 이제 이 논문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메타매스 제로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그게 사실 실제 구현 세부 사항은 잘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메타매스 제로와 메타매스 원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신 그 메타매스 제로 시스템에 대한 형식화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참고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만들고자 했던 그 1차 논리를 중심으로 한 증명 체계? 그거도 메타매스 제로와 메타매스 원 코드로 형식화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적 구문을 보는 건데 아까 제가 저녁 먹으면서 좀 이 내용을 봤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메타매스 제로에서의 식을 이제 확인해야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는 종류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변수들만 갖고 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항구성자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꽤 간단하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the expression grammar 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식 문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매스 제로에서의 식 문법은 꽤 간단하다. 1차 변수이거나 2차 변수이거나 아니면 f라고 쓰여 있는 게 항구성자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성자는 꼭 항선언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항구성자와 위와 같이 정의된 다른 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항구성자를 어떤 식들에 적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변수 위에다가 그 가로줄이 있으면 그런 변수들, 복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뭐 설명했으니까 딱히 더 볼 건 없는데 2차 변수 p는 실제로는 x 같은 어떤 1차 변수가 들어있는 식으로 나중에 치환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x에 대한 p와 같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p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이 한 구성자는 반드시 어떤 부분식에 적용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개 이상의 부분식 이 바라고 할게요. 이 바에 이 한 구성자가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스컬과 리스프 방식의 인접 표기법이라고 이건 번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대한수학회 좀 보겠습니다. 인접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접 표기법이라고 adjacency notation을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고 그 다음에 함수 적용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수 적용은 인접 표기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f를 함수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함수가 0개 이상의 부분식에 적용된 결과가 어떤 새로운 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 This applies even to binding notations like for all x p와 같은 표기법에서도 모든 x에 대하여 p다 같은 표기법에서도 이 식 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다른 증명 보조기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일단 이게 바인더 표기법이라는 거를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인더는 여기에서는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보편 정량어 자체가 이게 모든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니까 이것 자체가 여기선 바인더라고 나타내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Which has two arguments, a name x and a sub-expression p, which can contain x. 여기에서 설명했다시피 p라고 하는 식은 2차 변수이고 x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1차 변수예요. 이 1차 변수에 의존하는 2차 변수 p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p에는 x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대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 정의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 식들은 어떤 맥락 아래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은 감마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맥락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면 1차 변수와 2차 변수 그 식에서 사용되는 1차 변수와 2차 변수를 선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맥락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맥락에다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앞에 있는 감마랑 뒤에 있는 감마는 다른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맥락을 나타내는 변수고 여기에서는 이 한 줄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감마가 같은 것을 가리켜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들이 모두 맥락을 가리키는 어떤 한 변수인 거죠. 그 값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건 아니고 자, 1차 변수에 대한 바인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변수에 대한 바인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인더들의 목록이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바탕으로 저도 증명체계에서 저런 방식으로 맥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 증명체계에서 맥락이라는 개념을 직접 다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메타매스 제로에 그 개념을 맡길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맥락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맥락을 넣으면 사람들이 좀 더 각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 의식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더 의식적으로 이 변수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맥락을 아예 이 메타매스 제로 언어로 작성할 대상 논리 체계의 어, 요소로 넣을 생각입니다. 대상 논리 체계라는 말을 했는데 증명 체계라고 얘기할게요. 증명 체계. 결국 어떤 논리에 대한 증명 체계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그 논리는 아마 1차 논리와 매우 흡사할 겁니다. 다종류 1차 논리가 될 건데 살짝만 바꿀 거예요. 살짝만. 그거에 관한 증명 체계를 메타매스 제로 언어로 작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매스 제로는 메타 언어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대상 논리를 기준으로 그 대상 논리에 관한 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거는 그 대상 논리의 증명 체계거든요. 그거를 메타 논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메타 논리를 기술할 언어는 메타매스 제로고 그래서 메타 언어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구문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논문에서 서술하는 건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구문입니다. 추상적인 구문이지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구문도 있고 그와 더불어 구체적인 구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문에 관한 설명도 좀 잘 봐야 돼요.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과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중괄호로 감싸여 있는 변수들은 무조건 1차 변수고요. 소괄호로 감싸여 있는 변수들은 무조건 2차 변수예요. 아예 그 모양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으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좀 잘 봐야 돼요. 어떤 내용을 봐야 하냐면, 진술이란 내용이죠. 진술은 어떤 식이냐면, 증명 가능한 종류에 속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 더하기 3, 이런 거는 증명 가능한 종류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그런 걸 굳이 증명 가능하게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진술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항인 거죠. 항이고 대문자 A, 대문자 B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진술들을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는 뭐냐? 감마는 맥락이었고 맥락은 바인더들의 목록이었죠. 바인더는 어떤 변수가 어떤 종류에 속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판단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랄까 메타메스 제로에서의 식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델타는 진수일들의 목록이에요. 델타는 진수일들의 목록이어서 이거는 가정들의 목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가정들의 목록. 그리고 구체적인 구문에서는 그 각각의 가정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는 이름이 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러면 바인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이름들은 메타메스 제로 파일에서는 절대로 2번 이상 언급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디에서 언급돼야 하냐면 애초에 정리의 증명에서 언급돼야 하는데 메타메스 제로는 명세 언어이지 증명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메타메스 1 파일에서 이런 이름 붙은 가정들이 잘 쓰인 겁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기능이에요. 쓸모있는 기능이고 추상적인 구문에서는 그런 그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부수적인 기능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당한 선언의 종류가 나오는데 델타라고 하는 게 선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S란 게 종류다라는 선언이고 그 다음에 한 구성자, 이거는 공리적으로 구성된 한 구성자에 대한 선언이고 그 다음은 추상적인 정의. 그 추상적인 정의는 이 정의가 어떤 값들을 입력받아서 어떤 종류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내는지만 얘기할 뿐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서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이따가 설명 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리 있고 정리 있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카메라를 좀 잠깐 작게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메타메스 제로 파일은 결국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선언들의 모음으로 볼 수 있어요. 쉽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2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환경이라고 불릴 거래요. 그래서 2라는 대문자를 쓴 것 같습니다. 종류 선언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고 다만 그 종류에 대한 수식어는 지금 생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문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한 설정은 가장 permissive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허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관대한, 가장 관대한 설정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설정이 가장 관대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할만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제 항과 정의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각각의 선언들은 새로운 항 구성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다른 식을 구성하는 데에 쓰일 수 있죠. We supply a context, gamma. 감마는 맥락이고, 이거는 바인더의 열이고, 예, 알아요. 그 다음에 and the result type. 그리고 결과 유형이
무엇인지도 제시가 됩니다. 결과 유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1차 변수들의 목록이 있죠. 그래서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결과 유형은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구문 분석을 살짝 좀 잘못할 뻔했는데 maybe binding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먼저 보면 맥락과 결과 유형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거냐면 이 그러니까 한 구성자 선언과 정의 선언은 아이고 선택이 잘 안 됐네요. 선택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한 구성자와 그 정의 선언들은 모두 어떤 맥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과 유형이 아니라 결과 종류를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긴 또 유형이라고 써놨네. 뭐 그냥 넘어갈게요. 결과 종류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 묶는 한 구성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묶는 한 구성자라는 건 양화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화사긴 한데 훨씬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양화사인 거예요. 우리가 봤던 보편 정량어나 존재 정량어보다 더 추상적이고 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묶는 한 구성자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뭐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뭔지는 직접 체험은 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end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maybe binding이라는 거, maybe binding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죠. maybe binding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구성자는 묶는 구성자, 바인더를 만드는 구성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바인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이용해서 end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두 가지 목록이 나오죠. 그 어디 보자. 어, end 다음에는 맥락이 제시된 건데 이거는 변수들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 유형, 결과 종류는 잘 세운 식입니다. 그래서 이 P와 푸시를 이용해서 어떤 잘 세운 식을 만드는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좋아요. 예, 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낯선 표기법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에 점도 있고요. 이거는 박사님만의 표기법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더미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더미라는 게 모조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모조 변수, 가짜 변수. 가짜 변수라고 얘기한 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게 하는 역할이 그냥 어떤 자리를 표시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도 속박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속박 변수인데 하는 역할이 그냥 자리 채워주는 거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조 변수, 가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메타매스 제로에서는 그런 모조 변수 또한 더미 변수 또한 다 명시적으로 써야 돼요. 다만 써야 하긴 하는데 그 쓰는 곳이 좀 다른 거죠. 앞에다가 적는 게 아니고요. 앞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감마 안에 들어가진 않고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차이가 생겨요. 구체적인 구문에서는 뒤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상적인 구문에서는 등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호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마치 그 구체적인 구문에서는 이 감마에 해당하는 어 바인더의 목록 안에 그 더미 변수도 포함이 돼 있는데 추상적인 구문에서는 등호 즉 정의가 나오는 부분에 이 그 가짜 변수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뭐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자면 추상적인 구문에서 이 감마는
가짜 변수를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런 것 같고. 자, 이런 변수는 어디에 나타날 수 있냐면 이 2라고 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 정의에 이 y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y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 나타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한 구성자를 실제로 만들어 주는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하는 그 식은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2라고 하는 식에 나오는 모든 변수들은 선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속박 변수도 선언이 돼야 하는 거고, 이 더미 변수, 모조 변수, 가짜 변수라고 하는 게 속박 변수 역할을 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 변수도 선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보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속박 변수를 가진 정의의 보기 중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뿐이라는 수러. 어떤 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수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문과 추상적인 구문으로 동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EU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exist uniquely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박 변수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는 그 변수 이름 앞에 점이 붙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 인수만 생각하겠습니다. 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p가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exists uniquely 유일하게 존재함이라고 하는 이 수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 종류가 잘 세운 식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가 지금 중괄호로 x를 포함하는 바인더가 지금 중괄호로 감싸여 있죠. 그러면 이게 1차 변수란 얘기고 어떤 정의나 그 한 구성자 선언에서 이런 1차 변수가 나와 있으면 그 정의 또는 한 구성자는 정량어와 비슷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거는 정량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p는 x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p라고 하는 잘 세운 식에는 x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p에는 x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y가 존재한다. 이때 이제 가짜 변수 y가 사용되는 거죠. 일단은 그 뒤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x가 p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x는 y와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일단 p를 성립시키는 x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맞나? 방금 제가 한 얘기는 맞는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y가 존재한다는 거를 밝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 정량어를 포함하는 바인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y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 중인데 안에 있는 거가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이거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y랑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y가 p를 성립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y 말고 다른 거는 y랑 다른 것은 p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y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 p를 성립시키는 어떤 원소, 어떤 자연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정의를 만들 때 y라는 변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y라는 것 자체는 xp라고 하는 이 변수 목록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 변수인 겁니다. 우리가 이 존재 정량어, 정확히 얘기하면 유일하게 존재함이라는 수러를 사용해서 어떤 잘 세운 식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 가짜 변수는요, 우리가 제시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뭔가 있긴 해야 하니까 임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변수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x와 이 가짜 변수 y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를 같은 변수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x도 z로 치환하고 y도 z로 치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거 말고는 더 얘기할 게 있나? p는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p는 x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p라는 식은 x를 가질 수도 있지만 y는 p에 나타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둘은 별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실험을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 아니다, 지금 할 수가 없구나. 그, 제가 존재 정량어까지 정의를 했나요? 여기에는 지금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올 거거든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일 건데, 이게 없구나. 음, end도 없고, 지금, 부정기호랑 함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일단은 이거 좀 추가할게요. 이거 좀 추가하고 자, 이렇게 추가했어요. 추가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좀 없애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제가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공등을 좀 찾아야 합니다. if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쓰면 이제 유일하게 존재함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좋습니다. 다만요, 지금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여쓰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였어요.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실험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살짝 잊어버렸습니다. 어, P가 Y랑 별개라고 나와 있죠. P가 Y랑 별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써볼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그리고 그 정리를 써줘야 하는데 이게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 보자. 일단 X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아예 다 써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고쳐야 하는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x, p, y 이거 모두 고칠 건데 p가 x를 포함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y를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 카메라를 좀 작게 해야겠네요. P에 Y를 넣어 보겠습니다. P에 Y를 넣어 보고 그다음에 X랑 Y는 그냥 자연수 종류에 속한다고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작성하는 구문이 뭐였는지 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복사하고
이전 파일을 또 가져와야겠는데? 보아하니 예제 파일? 보기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구문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요. 컨트롤 시프트 E를 누르면 그 탐색기가 나오는데 탐색기를 가리는 방법은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써줘야 하냐면 수식은 언제나 그 달러 기호로 감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더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나? 정리 증명을 사실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좀 봐야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좀 볼 건데, 음, 아파스트로피를 아파스트로피를 붙여야 했군요. 이런 식으로 써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류 메시지 내용을 좀 본 거였는데, 오류 메시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챗 GPT랑 대화한 그 기록이고, 어디에서 보더라? 그 지금 제가 확대를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좀 축소한 다음에 메뉴를 볼게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겠어서.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메뉴 선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지? 안 떠요. 안 뜨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왜 이렇게 나오지? 오류 메시지 보는 게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단축키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별개 변수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발생했는지를 좀 볼까 하는데 어디 보자. 엑시엄 제로라고 했는데 이게 엑시엄 제로라는 건 제가 따로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엑시엄 제로라고 쓴 거는 좀 여기 그 오류 메시지 보면 오류 메시지 보시면 AX 제로라고 한 게 있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엑시엄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그 별개 조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위반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 그러게 이걸 어떻게 써줘야지?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일단 Y는 잘 세운 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애초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좀 창피하네요. 어떤 식으로 써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증명 못 하겠는데? 아, 이 정의를 바탕으로 뭔가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 일단 공리를 하나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뭐 어차피 이건 연습이니까. 자, 그래서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지금 예,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자동 완성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더미 변수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써줘도 될 것 같고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순서도 잘못됐네. 이게 썩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EU 그다음에 XP라고 써주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AX EU를 쓸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왜 오류가 생긴지를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는 예전에 제가 쓴 메시지니까 이거는 좀 추석 처리를 할게요. 추석 처리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저게 아니니까. 아, 이거는 그 example 2 파일에 있었던 오류 메시지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헷갈린 거예요. 참 죄송해요. 그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저도 배우는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의 영상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지금 이 메타메스 제로 영상들을 학습에 넣긴 했는데 사실 이게 강의는 아니에요. 강의는 아니고 저도 배우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 줄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고 별개 변수 조건이 위반됐다고 말을 하죠. 왜 위반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안 나오나?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네요. 어떤 변수가 어디로 뭐 치환이 됐는지 같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그 P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되나? 그럼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건 되나? 자, 이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정의를 펼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좀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카메라 크기 작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립해야 했거든요. 두 번째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위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아래에다가 그 공리를 하나 그냥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좀 어려운데 이 정리 목표를 좀 바꿔주는 거죠. 이 U라고 쓰고 X 써주고 그 다음에 X는 Y랑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거는 괜찮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럼 무엇이 안 괜찮은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거든요. 더미 변수는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정리 증명은 뭐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제가 별개성 조건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아래다가 적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정리 선언에는 더미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몰랐어요. 이거는 몰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정의 선언에서만 이 더미 변수라는 걸 만들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성공이 좀 잘 안 되겠네요. 음, 결국 더미 변수를 직접 언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말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를 펼칠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정의를 펼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자면 그냥 지금 제가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만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Y는 지금 뭐냐면 이게 가짜 변수, 더미 변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더미 변수가 아니고 그럼 뭐냐면
그냥 다른 거예요. 어떤 다른 변수인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더미 변수 y는 아마 뭐 z나 w 같은 다른 더미 변수 이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메타매스 원 증명에서 어떤 정의를 펼치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서 좀 더 배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헤맸어요, 사실. 지금 이 방송 내용은 다시 녹화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강의를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거 헤맨 거예요. 잠깐만, 헤매다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더라? 예, 헤매다가 맞아요. 헤매다. 헤매이다가 아니라 헤매다. 헤맨 게 맞습니다. 근데 왜 헤맸냐면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더미 변수가 그 앞에 있는 2차 변수와 별개라는 거를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일부러 잘못 만들어서 오류 메시지를 내므로써 이 별개성 조건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애초에 그런 것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더미 변수를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게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경험 하나 더 쌓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구문에서 이런 더미 변수들, 가짜 변수, 모조 변수들은 그 앞에 점을 붙여서 표기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바인더 목록에 어디에든 나올 수 있다. 꼭 마지막에 등장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규 변수들은 이 뭐라고 하지? 이 더미 변수에 의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변수들이 정규 변수이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정규 변수들은 2차 변수일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차 변수는 다른 변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면 정규 변수라고 하는 건 아마 2차 변수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제가 두 번째 보기를 봐야 했구나.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제가 어떤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고 칠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C라고 하는 게 잘 세운 식 종류에 속하는데 A에 의존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 오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10번 줄에 41번 행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왜 이게 오류가 생기냐면 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를 주석 처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규 변수는 다른 정규 변수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정규 변수라는 용어 역시 2차 변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슬퍼요.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추측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게 좀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더 명시적으로 적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렇고 지금 43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만 더 읽을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끝내겠습니다. 1.4.4절 이전까지는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추상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타매스 제로 자체가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메타매스 원 같은 증명 파일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 그 정의를 사용하는 정의들이 참이 된다는 거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추상적인 정의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AND 같은 논리적 연산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할 때 이거를 연원이라고 하죠. 연원 또는 논리 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정의할 때 공리로서 어 근데 여긴 공리가 없는데
근데 일단 이 문장 보시면 공리에 의해서 어떤 연산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연산에 대한 명세를 공리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리적으로 and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리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정리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들이 공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정의한다는 건 그 개념이 어떤 성질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열함으로써 그것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여서 그 점에서는 뭐 이것도 그런 공리적 정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A와 B가 모두 참이면 A가 참이고 그다음에 둘 다 참이면 오른쪽도 참이고 그 각각이 참이면 두 가지를 연원으로 연결한 복합 명제 또는 합성 명제도 참이라는 그런 조건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성립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의로 뭐 이런 걸 제시할 수도 있고 A이면서 B가 거짓일 수 없다. 잠깐만요. 제가 약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A이면서 B가 거짓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살짝 졸려요. 살짝 졸려서 그런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A이면서 B가 거짓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이 안쪽에 있는 조건문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그 바깥에 있는 부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A이면서 B가 거짓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B가 참이란 얘기죠. 그래서 A이면서 B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추상적 정의들은 정규 정의와 마찬가지로 펼쳐질 수 있대요. 증명 파일 안에선. 근데 그 증명 파일이 모든 정의 선언에 대한 그 값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공리와 정리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들이 선언한 게 뭐냐면 선언이 아니라 주장한 게 뭐냐면 맥락 감마 안에서 어, 가정 목록 델타에서부터 진술 A가 이끌려 나온다. 도출된다. 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엑시엄과 엑시엄, 그 다음에 히어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공리나 정리는 실질적으로는 추론 규칙이에요. 추론 규칙.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한 게 존재하니까 그 데이터는 가정들의 목록이니까요. A가 결론이 된 거죠. 그리고 감마는 그 가정이나 결론에 나오는 변수들이 어떤 변수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변수 선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야 하네요. 마우스를 써야겠네요. 변수 선언들을 나열하는 역할이 감마라는 맥락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변수 선언들은 어디에 쓰이냐면 그 변수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감마 가정들의 목록 또는 결론인 A에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 성함을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건 나중에 좀 찾아볼게요. 아니면 지금 알아볼까요? 알 수 있나? 발음이 어떻게 되지? 이분이 폴란드 수학자이자 아니다. 수학자는 아니고 논리학자신데 얀 우카체비츠일 것 같아요. 얀 틀렸다. 시에비치. 자,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국제 음성 기호 좀 잠깐 볼까요? Całkiem. TS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치읓 발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뒤에 있는 S가 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지? 这 츠, child, 좀 다릅니다. 츠.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설명 좀 잘 못하겠어요. 아, 좀 볼까요? 레트로 플렉스라고 했기 때문에 혀를 아마 뒤로 좀 그 혀를 뒤로 좀 말아야 했을걸요? 이게 어디 보자. 혀 끝을 말아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불휘라고 할 때 차 여기에서 혀를 좀 뒤로 마는 거예요. 처, 처, 처. 예,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치읓으로 우리가 전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라는 말이 맞나? 제가 언어학 쪽은 잘 모르거든요. 전사하다. 싸우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 맞는 것 같아요. 말소리를 음성 문자로 옮겨 적다.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사하다고 했을 때 이건 보통 국제 음성 기호로 어떤 발음을 적는다는 뜻일 거라 약간 좀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 있는 거 그냥 치읓으로 우리가 표기할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저 자음 이것도 좀 볼까 하는데 음, 여기 있다. 呀西 시, 시, 시. 이게 alveolar palatal 다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alveolar가 아마 그 잇몸을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치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잇몸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좀 공부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해서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어, 잇몸, 그냥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 그다음에 구개는 입천장. 네, 그냥 이렇게 구개라고만 쓰면 이거는 아마 팔라토이라고 했으니까 단단 입천장을 얘기할걸요? 예, 경국의 음이라고 했죠? 경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단 입천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구개를 이런 식으로 말해요. 또는 센 입천장. 근데 제가 봤을 땐 단단 입천장 또는 굳은 입천장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전 단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단단.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발음이 下下 샤. 시읒 발음 같죠? 시읒 발음 같은데 이게 발음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자, 카메라 좀 작게 하고 혀가 이 잇몸이랑 앞쪽에 있는 입천장이 딱딱하고 뒤로 가면 이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입천장과 잇몸 중간, 그러니까 그 부분 중 어딘가 그 가운데에 혀가 완전히 닿으면 안 되고 그 틈이 좀 약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찰 소리가 나와요. 마찰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소리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국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웃긴 게 이거예요. 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대시 할 때 그 시라고 하잖아요. 시 할 때 그 시옷은 사실 이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하죠? 무성, 잇몸, 단단 입천장, 마찰음이고 이거를 한자어로 다시 읽으면 무성, 치경, 구개, 마찰음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자 한국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라고 했을 때 이 시읒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렵네. 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현대시 할 때 그 시구나. 시, 시. 영어에서는 쉬도 시. 그럼 시를 시라고 읽어야 하는 건가? she's good. 뭐 이런 식으로. 네, she's good이라고 하면 이게 뭔 뜻이 돼요? 잠깐만요. 뜻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She's good at math라고 하면 그녀는 수학을 잘 한다는 뜻이 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읒이고 얀, 우카, 세, 비츠? 근데 시에비치라고 했죠. 왜 자꾸 제가 좀 헷갈려 하죠? 좀 다르네? 자, 일단 뭐 이거는 대충 제가 추측한 거고, 한글라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폴란드 시에네? 왜 시에지? 어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라고 합니다. 아마 어디지? 어디였더라? 한국어 어문 규범에 그런 규칙이 있을 건데, 그거까지 지금 보고 있을 시간은 사실 없는데, 라고 하면서 보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기 세칙 말고 폴란드어 자보. 뭐 이거 찾아보니까 CA라고 읽어야 하나 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발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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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비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발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얀 우카 시의 빛입니다. 얀 우카 시의 빛이라고 읽으면 돼요. 어렵다. 그래서 우카 시의 빛이 공리라고 읽으면 됩니다. 명제 논리에 대한 우카 시의 빛이 공리돼. 쉽지 않네. 그거를 메타메스 제로의 문법대로 표기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맨 아래에 있는 게 이게 그 전권 긍정 논법 모더스 포넨스이기 때문에 그 가정 목록에 두 가지 잘 세운 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1차 논리 공리들에서는 이제 그 X에 의존하는 잘 세운 식들도 좀 나오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아래 있는 거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여기에서는 P가 X를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이 좀 돼 있을 거예요. 그 P라고 하는 유형이 위에서는 근데 유형이란 말을 썼네. 소트라고 해야 하지 않나? 네, 종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뭐 그냥 넘어갈게요. 종류나 유형이나. 예. P는 어떤 종류에 속하냐면 어 X에 의존할 수 있는 잘 세운 식. 그러니까 잘 세운 식 유형이 아니라 잘 세운 식 종류에 속하는데 근데 P는 X에 의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정리. 이게 정리인가? 왜 갑자기 정리라고 하지? 이거 공리인데. 어, 여기서의 정리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공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공리가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자, 두 번 그냥 진술이라고, 잠깐만, 이거 진술이라고 해야 하나? 진술은 식이거든요.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메타메스 제로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 논리의 식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렸는데,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공리에서는 이거 공리인지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리겠죠, 뭐. P가 X에 의존해도 되는 잘 세운 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X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리에서는 P를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작다는 열린 식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열린 항이라고 썼는데 왜냐면 포뮬러라는 용어를 지금 여기 논문 안에선 사용하면 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차피 그 P가 잘 세운 식이기 때문에 오픈 포뮬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메타메스 제로를 설명할 때는 오픈 포뮬러, 열린 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다만 논문 안에서는 일부러 어차피 그것도 항이긴 하니까 열린 항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리에서는 P를 X가 2보다 작다는 그런 부등식으로 치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등장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X가 등장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 이걸 넣으면
뭔 일이 생기냐면 그 x가 2보다 작으면 모든 x에 대하여 x가 2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조건문을 우리가 주장하는 셈이 되는데 이게 참이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x는 앞에 있는 x랑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고 꽤 만족스럽거든요. 1.4.4절부터가 제가 지난해 2025년 8월에 예비군 훈련 받는 날에 그 전후로 좀 잠시 읽은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자유변수의 집합도 제대로 읽다가 좀 말았어요.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한 게 관건이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뭐를 해야 하냐면 그 보기 파일을 좀 이해해야 하거든요. GitHub에서 볼까? GitHub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봐도 되는데 이거를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메타매스 제로를 메타매스 제로로 형식화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메타매스 제로로 형식화한 페아노 산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코드를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매스 1 파일을 보면 이런 이 두 표기법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를 제가 좀 더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 내용부터 아마 논문에서 좀 제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게 뒷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저는 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동시에 이제 제가 직접 그 증명 체계를 하나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해 볼게요. 해 보는데 이번 주에는 못 해요. 왜냐하면 고도 문서도 읽어야 하고 고도 게임 엔지니어, 고도 게임 엔진의 문서도 읽어야 하고 C 프로그래밍도 공부를 너무 적게 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